준비되지 않은 판단이 무너뜨린 하루. 당신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그 느낌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고 일단 시작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근거는 없었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1592년 여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던 그 무렵, 육지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근방에 조선의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인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수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당시로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력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상대는 수백 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패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판단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가볍게 결정을 내렸는가? 왜 숫자가 많다는 사실이 준비를 대체해버렸는가? 그것을 조용히 묻고자 합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결과가 나쁠수록 그 이전의 태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틀렸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태도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의 공기입니다. 아무도 충분히 묻지 않았던 그 침묵입니다. 훗날 어느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군사 행동을 봄놀이하듯 하면 어찌 패하지 않겠는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봄놀이. 군사 행동을 봄놀이처럼 했다는 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모였다는 것과 준비되었다는 것의 차이. 급조된 병력, 훈련 없는 집단.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은 1592년 4월이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날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북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체계 전체가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조선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병력이 소집되었습니다. 의경이 일어났고 관군이 재편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모인다는 것과 준비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회의실에 사람이 가득 찼다는 사실이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준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역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착각을 합니다. 자리가 채워지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기분. 인원이 확보되면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느낌. 용인에 집결한 병력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숫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급조된 병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급하게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신뢰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실패를 경험하며 보완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의 목적은 기술의 습득만이 아닙니다. 훈련은 압박 속에서도 체계가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옆 사람의 움직임을 신뢰할 수 있는지, 명령이 전달될 수 있는지, 후퇴할 때도 질서가 가능한지, 이것들은 이론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반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휘, 체계의 혼란. 당시 조선 관군의 지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이끄는 병력이 중심이었으나 지역별로 모인 군사들은 각자의 지휘관이 있었고 그 지휘관들 사이의 서열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일상에서도 경험합니다. 여러 팀이 모인 큰 프로젝트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불분명할 때, 그 회의는 길어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들이 충돌합니다. 그 혼란은 평소에는 그냥 비효율로 끝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위기가 오면 지휘 체계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인에서 일어난 일의 구조였습니다.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의지 아래 움직이는 체계는 없었습니다. 모였다는 사실과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른지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2부 판단이 가벼워지는 순간, 작은 성공이 만든 교만. 전쟁 초기 왜군의 진격 속도에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조금 지속되다 보면 인간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충격이 흐릿해지고 상황을 과거보다 덜 심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몇 가지 작은 성공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 소식들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계심의 이완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방심합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유사 상황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한 번 잘 된 것은 다음에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나 상황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승리는 육지와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순신의 전략과 판단이 그 수군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충분히 따지지 않습니다. 이기고 있다는 소식 자체가 분위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 번 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던 사람이 다음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전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사업이 잘 됐던 사람이 다음 결정을 내릴 때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저번에도 됐으니까 라는 근거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단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전진. 용인의 조선군은 전진했습니다. 왜 경계를 충분히 세우지 않은 채 전진했는가? 기록이 남긴 것은 그 전진이 조심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되는지, 지형이 어떠한지, 퇴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시간의 압박입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느낌, 이미 많이 늦었다는 불안, 더 망설이면 안 된다는 분위기.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감각입니다. 팀 회의에서 누군가 그냥 일단 진행하죠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가진 에너지에 이끌려 나머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숫자에 대한 맹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 숫자가 가져다주는 안도감은 실제 안전함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집단 속에서 판단의 개별성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가 같은 방향의 착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 흐름 속에서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혼자 소심한 것 같고, 신중함이 비겁함으로 오해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삼킵니다. 그래서 흐름에 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시간 압박이 질문을 막고 숫자에 대한 맹신이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분위기가 질문을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판단은 매우 가벼워집니다. 봄놀이처럼 질문하지 않는 결정, 기록에 남은 표현, 봄놀이하듯이라는 말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가 들떴다는 것이 아닙니다. 봄놀이는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봄놀이를 나갈 때 우리는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즐겁게. 그러나 군사 행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 행동에는 반드시 사전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적은 어디 있는가? 적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지형은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퇴의 경로는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정을 느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은 결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질문들을 건너뜁니다.
특히 분위기가 좋을 때,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질문들은 방해가 됩니다. 흐름을 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그 알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 알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담부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다. 전투가 아닌 붕괴의 양상. 와키자카의 야스하루. 이 이름은 역사에서 여러 방향으로 등장합니다. 임진왜란의 해전,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에게 크게 패배한 왜군 장수입니다. 그 인물이 용인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병력은 수백이었습니다. 상대는 수만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조선군의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투 자체의 양상이 아닙니다. 어떤 전술이 사용되었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붕괴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입니다. 수만의 병력이 수백에게 무너진다는 것이 단순히 전술의 실패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싸우고 있는 옆 사람이 끝까지 버텨줄 것이라는 신뢰.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신뢰.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뢰. 이 신뢰들이 없을 때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옆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 옆 사람이 흔들리면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이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이기겠다는 의지보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앞서게 될 때 붕괴가 시작됩니다. 싸우지 못한 이유. 수만이 있었지만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열이 흔들릴 때 어떻게 재정비하는지, 지휘관의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 전투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인간의 본능은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훈련은 그 본능을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옆 사람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은 종종 가장 생물학적인 선택을 합니다. 도망이 전염되는 구조. 붕괴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뒤를 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정보가 됩니다. 저 사람이 도망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것은 합리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황의 전파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누군가가 퇴각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주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신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명령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휘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뢰. 둘째, 옆 사람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이 두 가지 신뢰가 모두 없었을 때 붕괴는 가속됩니다. 한 사람의 후퇴가 10사람의 후퇴가 되고 10사람의 후퇴가 100사람의 후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섭니다. 이 구조는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몇 명의 핵심 인원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 남은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몇 명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이 또 다른 매도를 유발합니다. 인간은 집단의 움직임에서 정보를 읽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 읽기가 때로는 패닉을 만들어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집단은 이 패닉에 취약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 없으면 두려움이 판단을 앞지릅니다. 가부 이순신은 왜 달랐는가? 직접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에서 이순신과 용인의 조선군을 직접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비교는 너무 쉽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뛰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의 지휘관들이 무능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태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순신의 기록을 보면 그는 전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은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이전부터 거북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던 태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느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순신의 기록에는 조급함보다 철저함이 있습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상대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아군이 유리한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변수를 미리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움직였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비겁함이 아닌 신중함이었음을 결과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봄놀이와 다른 태도입니다. 봄놀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한 결정은 결과를 먼저 떠올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결정의 무게를 먼저 짊어지는 사람. 이순신에 대한 기록 중에는 그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대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려 했습니다. 이 태도의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무게를 먼저 짊어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은 무겁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결정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봄놀이를 나가듯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용인과 한산의 차이였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장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의 작은 결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 실패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합니다. 용인에는 수만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가벼웠습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지위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역사 속의 실패로만 기억하기에는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숫자를 믿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믿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으니 맞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믿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놀이하듯 시작합니다. 실패는 대체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이미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만든 순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보고 단죄하지만 정작 중요했던 것은 결과가 아닌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선택을 조금 더 무겁게.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 중에서 봄놀이하듯 내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분위기에 따라 숫자를 믿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 내린 결정. 그것이 오늘의 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는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모두 무겁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필요한 결정을 알아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이 봄놀이여도 괜찮고 어떤 결정이 봄놀이여서는 안 되는가를 구별하는 것. 용인의 사람들이 놓친 것이 아마도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봄놀이여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능력. 혹은 그 능력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발동시킬 분위기가 없었던 것.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것. 그 침묵이 무너짐을 만들었습니다. 판단을 놀이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립니다. 다짐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이 결정이 봄놀이여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아닌 것 같다면 조금 더 오래 서 있으십시오. 질문을 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준비를 확인하십시오. 귀찮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결정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봄놀이는 아니게 됩니다. 역사는 용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은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사란 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 역시 놀이가 아닙니다. 그 무게를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